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그리고 교육부 차관 장관을 지내신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우리 사회의 국민 갈등과 사회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사건으로 교육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겠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수능 교육, 수능 확대죠. 네. 수능 확대를 골자로 한 그 입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 현재 교육 제도의 토대를 거의 대부분 닦으셨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더 큰 이야기를 일단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전 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차례.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그 칭찬이 좀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 현주소를 좀 진단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관 역임할 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한국 교육 칭찬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나름대로 많은 걸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은 교육 강국이고 또 본받을 것이 많은 나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이제 교육 위기라고 학습의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청년층의 한 절반 정도가 앞으로 한 2030년 됐을 때 그 중등 교육의 기초 실력 그것도 못 갖추고 이제 그 성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글로벌하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학교에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 다니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초 실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한 6억 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한 2015년까지는 이제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이제 UN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도국에 학교를 많이 지어주고 학생들을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에 많이 가게 했거든요. 그건 이제 상당히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기초 역량을 못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그 시스템 자체가 잘 학교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가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지금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아이들만 제대로 이렇게 역량을 갖추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뭐 다들 학교에서 또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피사나 이런 데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범 국가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러면 아직까지 희망을 걸어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예컨대 그 몇 해 전에 핀란드 쪽에 이제 그 의회에서 미래위원장 하시는 의원이 오셔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명의 낙오자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그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뭐 수능 얘기도 하셨지만 뭐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명의 아이도 학습의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소위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서 그 정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올해 사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세 분의 학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개도국 빈곤 문제를 연구하던 분들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마이클 크리머라는 분은 한국에 실제로 오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하고 KDI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 세미나에 2016년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그 이제 강조하던 점이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케냐의 그 경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케냐에서 교과서를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료로 배포하는 정책을 이제 국제기구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엄밀한 방법으로 이제 그 노벨상을 탄 방법이죠. 그 엄밀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상위 20% 아이들만 성적이 올라갔고 80% 아이들이 전혀 뭐 교과서를 잘 만들고 무료로 배포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컨대 1학년 때 뭘 잘 몰라는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중간에만 맞춰서 가니까 이게 계속 이제 뒤처지는 아이들이 끌어올려지지 않고 계속 오히려 문제가 누적되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집안에서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또 사교육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 못해도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한 뭐 6학년 정도 되면은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한 80%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획일적으로 이제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할 때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게 케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미국, 한국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에서 뒤처진 아이들을 특별히 케어해주지 않으면, 보살펴주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낙오하는 체제가 지금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업 방식이라는 게 소위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공장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중간에 맞춰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뒤처진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점점 더 낙오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해소하느냐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입니다. 공교육에서 결국은 해내야 될 문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불거지지만 집안에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그 소득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교육의 뭐 이제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케이스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의 핵심은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노벨상을 이번에 탄 마이클 크리머도 계속 강조한 것이 교과서 잘 만들고 못 사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과서를 무료로 나눠주고 공부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주는 소위 이제 맞춤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 AI니 뭐 이렇게 그 온갖 중요한 자료들이 전부 다 뭐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 이런 시대인데 교육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그 영국의 이제 전수상이죠. 그 고던 브라운이 이제 그 유엔의 교육 특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의장을 하고 유엔에서 2015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디벨롭먼트 이제 교육 발전을 위한 이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일단 2015년까지 평가를 하고 2015년부터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SDG라고 하죠. 그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고 SDG를 시작을 하면서 교육 분야에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전직 뭐 그 대통령이나 뭐 수상하셨던 분들이 한 5분 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한 3분 되고
그렇게 한 20 몇 명이 모인 커미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장관도 저하고 노르웨이 장관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거기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그만두고 하시는 가장 나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글로벌, 제가 예. 물론 KDI 대학원 교수도 네. 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거기 커미셔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제가 좀 중심이 돼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이터치 하이텍 학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AI가 지금 이제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는 AI 가지고 뭐 아이들 학습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AI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딱 맞는 이제 그 교육 콘텐츠를 소위 이제 어답티브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이제 에듀텍이라고 하는데 에듀텍 회사들 뭐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 이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눈부신 지금 에듀텍 발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얼마 전에 뭐 교실에 뭐 칠판을 없애니 뭐 그런 뭐 그런 걸 교재를 포함해서 바꾼다고는 좀 했습니다만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제 보기에 아주 놀랄만한 이제 기술 발전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딱 맞는 학습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이든. 그래서 소위 이제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게임을 응용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개성 흥미를 좀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딱 맞는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주더라도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동기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기술이 뭐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 같은 게 훨씬 더 이제 콘텐츠가 더 좋고 그냥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에듀텍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이 디지털 디바이스라든가 또 이제 이 디지털하게 이제 커넥트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프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는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지만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이제 학습에 활용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학습에 이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되고 가장 큰 효과는 뒤처진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장관으로 역임할 때도 뭐 일제고사라고 많이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 이유도 뒤처진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효과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정부부터 이제 뭐 없어졌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그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하는 나라들은 다 도입을 하는 근데 우리만 사실은 했다가 지금 없애는 쪽으로 거꾸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지만 뭐 그런 거에 앞서서 사실 이런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또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학습을 저희가 하이터치라고 이제 하이텍에 앞서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교실에다가 이제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학력에 대해서 아이들의 신경 쓸 부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 기계한테 맡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훨씬 더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뒤처진 아이들 맞습니다. 뒤처진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말씀 이제 해보면
이거 진도 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감하게 좀 이제 그 AI한테 맡기고 네. 선생님은 이제 하이터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멘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해준다거나 뭐 이제 소위 휴먼 커넥션이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네.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술혁명이 네. 대학 교육도 완전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미래학자들은 거의 대학 이제 교육이 이제 무용해진다. 다 온라인으로 대학이 다 갈 수 있는데,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뭐 아이들이 대학 갈 필요 있어질 것인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의 뭐 교육 시스템, 입시 시스템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자체가 무용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래서 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입시 제도를 가지고 큰 나라가 지금 뭐 엄청 지금 분열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좀 멀리 보고 또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면은 정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 교육에서 MOOC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MOOC라는 게 이제 Massive Open Online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퀄리티도 높습니다. 요즘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서티피켓 프로그램 같이 이제 아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코스를 딱 묶어가지고 나노 디그리, 뭐 마이크로 디그리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다 학위도 주는 거니까요. 일종의 이제 뭐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인데요. 한 너댓 개 코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너댓 개 코스를 묶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마치면은 다 이제 그거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서티피켓 받으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한 뭐 100불에서 150불 사이입니다. 굉장히 싼 거죠. 네, 싼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이버 시큐리티가 중요한 분야니까 이거를 한번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분야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대학에 가려면 뭐 예를 들어 석사 과정을 등록하면은 2년을 계속 거기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등록금도 높고 여기는 근데 이제 나노 디그리를 받으려면 그냥 집에서 평소에 뭐 본인이 편한 시간에 그냥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숙제도 내주고 나중에 일종의 시험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100불에서 150불 내고 이제 서티피켓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노 디그리를 받은 거를 기업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이제 앞서가는 기업들이 뭐 석사학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몇 가지 과목 받은 게 훨씬 더 딱고 맞는 이제 이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실력을 갖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히 더 많아질 거고요. 기업이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더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무크가 이제 발전해서 좋은 이제 학습 컨텐츠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굳이 뭐 교수분들이 뭐 강의하는 걸 들을 게 아니고 학생들끼리 그냥 이렇게 클럽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생깁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오프라인이지만 이게 이제 교육은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보고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걸 소위 이제 플립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크에서 강의 다 듣고 이제 와가지고는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 들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이 또 생겼습니다. 에콜 42라고 해서 아마 거기도 많이 좀 얘기 듣는 건데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그런 데는 아예 이제 교수가 없이 퍼실리테이터만 있는 거죠. 퍼실리테이터가 뭐 그냥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이제 대학 기능을 많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새로운 대학의 모형을 보여주는 대학도 있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영국 초빙 교수로 이제 1년간 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워낙 핵심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거기는 처음에 3만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리조나주가 뭐 잘 사는 주가 아니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거기 오피스가 워싱턴 DC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리조나 스테이트 캠퍼스가 있지만 또 워싱턴 DC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사실 1년을 보냈었는데 워싱턴 DC면 뭐 그 글로벌 교육 정책이 토론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항상 ASU의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네들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많이 관심도 있었고요. 그 중요한 그 혁신 중에 하나는 강의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프레시맨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은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그 ASU 코스들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든 인도든 뭐 아이들이 한 1년 동안 그거 듣고 나면 거기 들은 그 기록이 남을 거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해외 학생들을 많이 뽑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아이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퀄리티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만 명 학생이 지금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커졌는데요. 그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그런 거고요. 가장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터치 하이텍 그 용어도 사실은 제가 ASU에 가서 거기서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다가 그 슬라이드 한 장에 하이터치 하이텍이 아니고 하이텍 하이터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용어가 좋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Adaptive and Active Learning입니다. Adaptive가 이제 하이텍인 거고요. Active가 이제 하이터치인 거죠. 그래서 그 1학년 과목의 대부분을 AI가 하는 그 맞춤 학습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하는 이제 역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플립드 러닝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제 어댑티브 러닝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 같으면 알렉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칼리지 알제브라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 공부하고 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하면 그 데이터가 다 교수님들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수들이 수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한 30명 뭐 1년 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 한 중간 정도 가서야 뭐 이제 미드텀 시험 치고 나서야 이제 얘네들이 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이런 수준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은 첫째 주에 벌써 데이터가 딱 오거든요. 벌써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얘는 이런 걸 잘 못 풀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지도가 개별화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은 한 학기에 할 분량을 몇 주 만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AI가 이제 얘가 잘하는 애라고 파악이 되면 문제를 이렇게 천천히 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점프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뭐 몇 가지 굉장히 키 문제들만 딱딱 풀면은 이제 다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뒤처진 애들은 또 오히려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서 그런 학생들은 한 학기에 다 못 마치지만 또 한 학기를 더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의 대학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ASU에서는 이 뒤처진 아이들은 두 학기에 걸쳐서 다 하면은 어차피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만 틀린 거지 기본적으로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을 다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ASU가 표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배제해서 엘리트 대학이 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포용해서 성공시키느냐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의 학생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10만 명을 다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학들 중에 많은 대학들이 저는 과연 칼리지 알제브라를 다 아이들한테 마스터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아이는 근데 여기는 책임지고 다 그걸 다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지금 맞춤형 뭐 중고등학교 교육 그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사실은 제가 이 맞춤 교육 그러니까 하이터치 하이텍을 글로벌하게 이제 모든 초중등에서 하자고 하게 된 배경이 ASU 이 모델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굳이 대학에만 할 게 아니고 초중등에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마침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등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글로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